자, 그래서 프린트 6페이지 한번 펴보겠습니다. 6페이지. 거기 보면 저번 주 드린 프린트에 그 6페이지 부분 좀 약간 수정이 됐을 거예요. 예, 거기 보면 합헌적 법률 해석 파트 부분, 그 중간에도 보면 그 한정 합헌하고 한정 위헌 요거에 대한 거 뭐 달라진 건 크게 없습니다만, 자, 우리가 한정 합헌, 한정 위헌 둘 다 뭐다? 합헌적 법률 해석에 있어서 형식은 위헌이에요. 위헌인 거예요. 위헌 요소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가급적 어떻게 하자? 합헌적으로 해석을 하자. 요 취지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한정 합헌은 뭐다? 위헌 요소가 많아요. 합헌 요소보다. 그렇죠? 그러면 뭐를 적극적으로 어떤 부분에 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되겠어요. 그 합헌 요소가 작지만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라는 얘기고, 오히려 위헌적인 요소는 어떻게 돼? 적극적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게 반대가 뭐야? 소극적으로 배제시키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반면에 한정 위헌은 뭐죠? 이거는 한정적인 위헌이니까 위헌 요소가 적어요. 굳이 적은 위헌 요소를 왜 들춰내냐 이거야. 합헌 요소가 많으니까 합헌 요소를 해석하면 그냥 합헌 요소가 많은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오히려 뭘 적극적으로 배제해야 돼. 그런 작은 위헌 요소이죠. 그 부스러기 같은 작은 위헌 요소를 적극적으로 배제를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둘 다 뭐다? 뭐뭐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 합헌이다, 이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뭐라고 해석하는 한 합헌이면 그대로 하고, 뭐뭐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면 배제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표현.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세요. 그 맨 밑에 게 뭐냐? 거기 보면 그건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법규범을, 여기서 법규범이라고 하면 법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명령, 규칙 등등과 같은 하나의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모든 규범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여. 문제가 있어 보여. 문제가 있는 부분을 파악해 보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규범 자체를 따져보는 거예요. 이게 합헌인지 위헌인지. 그래서 우리가 합헌적 법률 해석도 저번 시간에 했지만 아예 문제가 없는 법규범이면 터치 안 하죠. 그리고 아예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위헌이야. 헌법에 위배돼. 걔도 문제 안 삼아. 그러니까 합헌적 법률 해석에서 문제 삼는 것은 딱 뭐야? 이렇게 보면 합헌인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위헌인 것 같은 요소들이잖아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뭐 하자? 합헌으로 해석을 합시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 또한 우선적으로는 요 표현이 좀 어려운 표현인데, 얘도 기본적으로 어떤 규범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는 거 아니에요. 합헌 요소는 얼만큼 있어? 위헌 요소는 얼만큼 있어? 따져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규범 통제적인 기능을 가지고는 있어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얘는 주로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말 그대로 그 법률을 해석하는 상황에서 헌법을, 그 해석 상황에서 헌법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해석을 적극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합헌적 법률 해석은 우리가 보통 말 그대로, 자, 이거는 그냥 외울 게 아니야. 해석의 기준이다. 그냥 그대로 보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건 저번 시간에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거기 뭐 설례문에 뭐 막 나와요. 그래서 왜 뭐 이거에 대한 근본 취지는 왜 굳이 합헌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느냐에 대한 근본 취지는 그 박스 안에 나와 있어요. 그건 저번에 했으니까 안 할 거고. 이게 중요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 규범 통제 기능을 하는 게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얘는 말 그대로 처음부터 뭐야? 통제가 목적이야. 다시 말하면 이 법규범이 제대로 실효되기 못하도록 따져보는 게 목적이라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위헌, 법률, 명령, 기타 등등의 심사 제도예요. 얘는 아예 뭘 하기 위한 거야? 말 그대로 위헌성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거야. 해석이 아니야. 그렇죠? 얘는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달라요. 얘는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뭐라고? 법률을 심사하는 목적이 아니죠. 여러분 심사라는 표현을 보통 어떨 때 써요? 팩트를 가지고 보죠. 그냥 뭐예요? 팩트라는 건. 이 법률 조항이 이 법규범이 요거에 어긋나. 그럼 어긋나면 어긋난 걸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 하는 거예요?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어떻게? 어긋나는 요소가 있긴 해. 조금 어긋나네? 에이, 그래도 입법부를 존중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위해서 가급적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가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접근이에요. 하지만 굳이 둘을 공통적으로 말하면 둘 다 규범, 통제의 기능 또는 과정이라고는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위헌 법률 심사, 위헌 명령 심사 제도는 말 그대로 팩트야, 팩트. 요 부분 위헌 요소 있어. 위헌이지. 그 위헌 요소 있으면 위헌이라는 거야. 근데 얘는 말 그대로 팩트만 보는 거야. 말 그대로 따져보는 거야, 그냥. 심사하는 거야, 심사. 자, 그래서 요거는 이 위헌 법률 심사는 말 그대로 심사하는 거죠. 법률을 심사하는 거다. 심사의 기준이 되는 거야. 헌법이 얘는 심사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거고. 여기서 얘는 헌법이 해석의 기준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둘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둘의 공통점은 굳이 뭐다? 규범 통제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알았어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이걸 대답하면 돼요. 이쪽은 가급적이면 결론이 어떻게 나겠어요? 그렇죠. 합헌적 해석의 비율이 되게 높겠죠. 이쪽은 어떨 것 같아요? 위헌적인 요소를 드러내겠죠, 자꾸. 이거 위헌적인 요소가 많아. 문제 있어라고 하는 문제성을 자꾸 드러내는 거니까 굳이 따지다 보면 이쪽이 어때? 위헌적인 요소로서의 의미가 더 많다라는 거. 위헌을 밝혀낸다라는 취지. 그러면 시험 문제만 이렇게 넣으면 둘 중에 어떤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데 보다 목적을 두고 있다라면 위쪽이에요? 아래쪽이에요? 아래쪽이죠. 위헌적인 요소를 밝혀내는 게 주된 목적인 거. 알았어요? 주된 목적인 거는 아래쪽. 아래쪽이에요. 아래쪽이에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요거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어떨 때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도 에이, 그러지 마. 좋은 게 좋은 거야. 합헌은 계속 해석하려고 하고 어떨 때는 뭐해? 위헌적인 요소를 굳이 막 밝혀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경우가 어떻게 다르냐 이거야. 근데 그게 의심이 들기는 해요. 그럼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돼? 어떤 경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에 의문이 들 수가 있기는 해요. 그렇죠? 자, 근데 실제로 그게 어떻게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하잖아요. 이걸 해요. 대법원의 헌법재판소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부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하자라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헌재예요. 헌재 재판관들이 9분이 딱 앉아 계세요. 자, 그러면 어떤 법률이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헌재 재판관한테 온 거야. 알았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 법률이 아무래도 위헌성이 있어 보여요. 위헌성이 있어 보여요. 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위헌성이 있어 보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했다고 치면 헌재 관들의 마음 자세는 어때? 마음 자세는. 마음 자세는 어때? 가급적이면 뭐 하려고 한다?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하려고 마음 자세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형식은 위헌성을 따진다라는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위헌성을 따진다는 형식이지만 헌재는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봐봐. 분석을 하겠죠. 그럼 해석을 해보는 거야. 해석을 해보는데 위헌성이 있어 보여라고 해석했는데 봐봐. 처음부터 아예 뭐 합헌 요소가, 위헌 요소가 전혀 없어 보여. 그리고 뭐라고? 합헌 요소와 위헌 요소가 섞여 있어 보여. 그렇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이건 그냥 누가 봐도 100% 뭐야? 내가 보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9명 전원이 아무런 반대 의견이 없어. 9명 전원이 아무도 반대 의견이 없이 뭐라는 거야? 위헌이야. 그럼 얘는 그냥 뭐 하면 돼? 위헌 판결을 내리면 되죠. 그러면 이럴 때 이 위헌 판결을 내릴 때 이때는 뭐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법률의 규범 통제가 강화된 거야, 약화된 거야? 강화된 거라고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얘를 어떻게 한다고? 얘를 우리가 배웠죠. 어떻게 한다고? 가급적이면 이 합헌적인 요소를 드러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 뭐 한정 위헌 또는 한정 합헌의 취지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지만 어떻게 한다? 가급적이면 합헌적인 해석을 하자라고 한다는 거죠. 됐어요? 그럴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요걸 하고 어떤 경우는 요걸 하고라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시험, 그러면 선생님 시험에서는 뭘 알아야 돼요? 자, 요것만 정리해 드릴게요. 이때까지 시험은 얘와 얘 둘 다 뭐다? 요거요. 둘 다 규범 통제적인 과정일 뿐이다. 과정일 뿐이다. 그 과정에서 얘는 자, 이렇게 만약에 던지면 뭐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다? 팩트를 따진다기보단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야? 거기 나오죠. 입법부의 존중, 법 질서의 통일성 등등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헌법을 좋게 해석하려는 입장인 거고 얘는 아예 뭐라는 거야? 팩트를 가지고 그냥 심사한다는 거죠. 심사는 기준을 딱 대놓고 여기 위반, 여기서 모자라면 그냥 낙오시키는 거예요. 위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떠한 법규범을 심사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뭐가 돼? 위헌 여부를 따지는 게 아예 처음부터 뭐가 돼? 아예 처음부터 마음 자식이 뭐야? 마음 자세가 위헌 여부를 가리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들어간 거야. 이해됐어요? 위헌을 따지겠다라고 하는 마음대로 들어간 거란 말이야. 쉽게 말하면.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위헌 나오면, 얘는, 그래서 봐봐. 이쪽은 아무래도 뭐가 돼? 규범 통제의 과정, 둘 다 규범 통제의 과정이지만, 규범 통제로서의 기능이 강화되는 거고. 그럼 얘는 반대로 뭐가 돼? 통제하는 게 아니죠. 통제는 뭐예요? 어떤 법규범을 통제하는 거, 이 법규범이 실효성을 잃게 만드는 거죠. 근데 얘는 그게 아니잖아요. 합헌적 해석을 하는 건 뭐야? 문제 없어. 그거 별로 문제 없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문제 없어 보면은 걔를 그냥 계속 냅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규범 통제력이 강해요, 약해요? 약하죠. 약한 거예요, 아무래도. 결론은 얘는 약한 거고 얘는 강한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약한 거에도 문제가 있겠죠? 아니, 약한 거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헌법재판관이 9분이 순간 헷가닥 해가지고 이건 100% 명명백백하게 위헌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무슨 뭐 약을 먹었는지 뭐 아니면 무슨 정치적인 정파에 뭐 휩쓸렸는지 해가지고 그냥 기각을 하거나 위헌 한정 합헌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그 법률이 살아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도 있어, 솔직히.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됐어요. 우선 그래서 여러분 형광펜 들어보세요. 맨 밑에
합헌적 법률 해석이나 위헌 법률, 위헌 명령 규칙 심사와 관련되는 이 두 가지의 절차 모두 규범 통제 과정이라고 하는 걸 꼭 알아놓으시고, 맨 위에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헌법의 형광펜, 이게 포인트야. 해석 기준이다. 해석을 하려는 기준이고, 규범 통제가 목적이 아니다가 시험에 나와요. 규범 통제가 처음부터 통제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해석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봐봐. 해석의 근거가 되는 게 헌법이잖아요.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석하려는 거야? 좋게. 그럼 좋게 해석한다는 건 가치를 가지고 들어간 거야. 맞아, 안 맞아? 에이, 그래, 얘 좀 잘못된 게 있네. 요 헌법 이거 보고 해. 그렇지만 입법부가 개고생해서 만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급적 합헌적 요소로 해석을 해주자. 이건 가치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반면에, 그래서 봐봐. 여기 나오죠. 합헌적 법률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 규범 통제가 약해요. 그러면 이것은 그걸로 단점이죠. 어떤 단점? 그러면 규범 통제가 약하면 그 규범이 통제가 안 되니까, 규범이 살아있으니까, 그걸로 인해 누군가의 기본권은 침해될 우려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맨 밑에 위헌 법률 심사, 위헌 명령 심사, 위헌 규칙 심사와 같은 기본적으로 이 심사 제도, 이것도 헌재가 하거든요. 얘는 처음부터 뭐야? 위헌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심사를, 이때 헌법은 바로 심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적극적으로 위헌성을 따진다라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규범 통제력이 강해요, 약해요? 강할 수밖에 없어요. 강할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아래쪽은 어떻게? 위헌 요소가 조금만 있어도 어떻게 돼? 이거 위헌이네. 이거 강구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보는 거야. 속된 말로 아래쪽은 뭐야? 위헌 요소를 들춰내는 팩트잖아. 나쁜 게 있잖아.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런 정도만 시험에서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뒤에 우리 빈출 판례. 자, 여러분, 빈출 판례가 그냥 빈출 판례가 아니라 저의 노고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판례들 중에서 특히 우리가 판례를 많이 봐야 되겠지만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만 따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시간 낭비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외에도 우리는 많은 판례를 봐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봐야 될 판례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발 붙여 옆에 날개 있는 거 있죠. 오늘부터는 날개에다가 출처, 어디서 기출된 것까지 다 치워놨어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OX까지 바로 표시했어요. 굳이 여러분 원래는 OX 빼가지고 확인하게끔 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OX인지를 빨리빨리 확인하고, 그 대신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테스트 때 물어볼 거예요. 알았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가보세요. 요거 8페이지에 문제 다 풀었나요? 3개 다? 안 푼 거 있나요? 8페이지에. 다 풀었어요. 다 풀었나요? 1번만 안 풀었나요? 예, 그러면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8페이지 1번. 2020년 경찰 승진 문제인데요. 자, 예, 이것도 좋은 문제입니다. 헌법 해석 및 합헌적 법률 해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그랬어요. 자, 먼저 1번부터 입법권자가 그 법률의 제정으로서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와 입법의 목적을 헛되게 하는 내용으로 법률 조항을 해석할 수 없다는 법목적에 따른 한계, 법목적의 한계 형광펜. 자, 이 법목적의 한계라는 이 표현을 잘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잠깐 고개 들어보세요. 제가 헌법재판관이야. 그럼 나는 어떤 법률이 위헌성 여부를 따지려고 누가 제소했잖아. 그러면 나는 헌법재판관이야. 그럼 나는 이 법률을 뭐라고 해? 법목적적 한계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왜? 아이고, 이 법률을 입법부 국회에서 만들려고 얼마나 개고생했을까.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만든 법률일까를 참조하려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법이 만들어질 땐 반드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헌재관은 그 목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목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목적. 알겠어요? 그게 법목적적 한계야. 자, 그리고 사법적 헌법 해석 기관의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나 그다음 대법원도 헌법 해석을 한다고 봐야 돼. 사법적 헌법 해석 기관에 의한 최종적 헌법 해석권을
형해할 수 있으므로 인정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뭔 말이야, 여러분? 여기서 이게 왜 틀렸냐면은 정답이 4번인데요. 이게 이 1번 선지가 좀 어려워요. 자, 방금 읽었던 거 있죠. 밑줄 그어보세요. 사법적 헌법기관에 의한 최종적 헌법 해석권을 형해할 수 있으므로 인정될 수 없다. 여러분, 문제 풀 때 우리 문제가 내용이 길잖아요. 그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이런 분들 계세요. 문제를 잘 독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문제 독해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이유는, 자, 여기 한번 제가 봐요. 지금 방금 제가 가로친 거 있죠. 가로친 거 있어요. 그게 잘못됐거든요. 그 앞에, 바로 앞에, 그 가로 앞에 뭐가 있어요? 범목적에 따른 한계는. 범목적에 따른 한계는. 그러면 뭐예요? 얘가 주어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 범목적에 따른 한계 방금 설명했잖아요. 걔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틀렸다고요. 범목적에 따른 한계가 이것 때문이 아니라고요. 이해돼요? 그래서 틀린 거라고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범목적적 한계는 뭐다? 아까 설명했죠. 이것이 아니라 범목적적 한계를 가지는 건 입법부가 막 여야가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어렵게 만든 법안 아니야. 말 그래 뭐야.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취지예요. 그들이 어떤 목적하에 만든 법안이면 그 목적을 존중해 줘야죠. 그러니까 그 목적 한계 내에서 해석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사법적 헌법기관의 최종적 헌법 해석권을 형해해? 형해라는 단어 우리 자주 나와요. 형해가 뭐예요? 사전적 의미로는요, 껍데기만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알았어? 형해니까 껍데기만 있다. 어떤 것이 가치가 없다. 형식만 남았다. 껍데기만 남았다. 뭐 유명무실한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런 의미,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이것 때문에 법목적적 한계를 고려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알았어요? 뭐라고? 이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자, 제가 문제 푸는 욕심 많이 내지 말라고 그랬죠. 봐봐.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사전에 뭘 공부가 되어 있어야 이 문제를 풀겠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법목적적 한계의 의미와 뜻은 외우고 있거나 암기하고 있거나 이해하고 있었어야 되죠. 판례만 뒷다고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이론이 없이는 판례 분석도 안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이거 어렵지 않죠? 법목적적 한계 설명했죠? 했잖아요. 저번 시간에도 했었고. 뭐라고? 법을 만드는 입법의 목적은 입법부가 어떤 법을 만들 때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만들 거 아니야. 그럼 해석하는 기관에서도 그들을 존중해 주라는 얘기야. 알아서 그들이 개고생해서 만든 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요거.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 말 자체부터가 좀 그래.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 측면에서 법목적 한계를 주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시간 관계상. 그리고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적절한 것이 4번이니까 나머지 3개가 다 오답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답 다 찾아내야죠. 2번은 왜 틀린 것 같아요? 자, 2번 별표하세요. 이거는 정말 우리의 노력 대비 우리를 너무 개무시하는 거죠. 왜냐? 고개를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건 합헌적 요거죠, 요거. 법률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법률을 해석할 때 기준을 헌법을 가지고 기준을 삼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 헌법이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헌법이 들어가면 그 헌법을 해석하는 기준이 또 다리 있어야 되겠죠. 생각해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빠져야 돼요? 그렇죠. 첫 줄에 헌법이 빠지고 법률 해석만 남아야죠. 맞죠? 다시 법률 해석하려면 해석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 기준이 뭐라고? 헌법이라고요. 그러면 이 자리에 헌법이 들어가면 그 헌법을 해석하는 또 다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헌법이 또 뭐 있어, 우리가? 헌법이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 저번 첫 시간에 최고법인데.
최고 규범. 뭐가 또 있어? 없어. 3번을 틀렸어. 자, 3번 별표. 헌법의 기본 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 원리로서 입법이나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자, 여기 밑줄. 구체적인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구체적인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뭐죠? 헌법 조문이죠. 헌법은 크게 뭘로 일어나? 전문과 조문으로 일어난단 말이야. 헌법 전문에 주로 뭐가 담겨 있어? 헌법의 이념.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의 이념, 헌법의 기본 원리 이런 게 담겨 있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기본권의 침해를 당했다는 걸 여기서 직접 도출할 수는 없어요. 원리에서. 오히려 기본 원리, 기본 이념이 담겨 있는 전문으로부터 개별 조문들이 구체화되는 거죠. 굳이 말하면 이 위쪽이 추상적이라면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게 조문인 거죠.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라고 할 때 나는 뭐라고 해야 돼? 나는 이러한 부분에 기본권을 침해당했어요라고 말하려면 그걸 추상적으로 말해야 돼? 구체적으로 말해야 돼?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하면 얘 가지고 얘기해야지 얘 가지고가 안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기본권의 침해는 전문으로부터 직접 도출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틀렸어요. 구체적인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4번이 맞아요. 4번은 우리가 쭉 설명했던 거고.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 의무가 내지 보호 의무가 발생하였어. 하였다는 게 명명백백하면 당연히 입법자는 빨리 뭐 해야 돼? 그거와 관련된 입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헌법 재개정 과정도 했어요. 자, 거기도 하나 추가했어요. 밑에 그 중간에 현행헌법 개정 절차를 좀 이렇게 도표로 좀 만들어 놨어요. 한번 거기 집어넣어 보세요. 여러분 복습을 했으면 충분히 거기 블랭크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먼저 헌법 개정안을 제안을 국회가 하죠. 국회 제적이온 얼마? 과반수 써야죠. 과반수. 그리고 대통령도 해요. 대통령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공포를 해야 돼. 이 공포는 누가 하죠? 공포는 대통령이 며칠 동안이 아니라 20일 이상이죠. 그래서 큰 네모에 대한 공포, 그 다음에 작은 밑에는 대통령과 20일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많이 나와요. 공고 기간이 끝난 후 60일이 아니라 그 60일이라는 말에다가 쓰세요. 그거는 공고로부터죠. 공고일로부터죠. 공고일로부터. 요거 되게 많이 내더라고요. 공고가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고기간을 20일로 정했어. 그럼 20일이 끝난 날로부터 60일이 아닌 거예요. 공고한 날로부터냐. 그래서 우리가 공고일로부터라고 보면 돼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해야 돼. 위에 박스 국회 의결. 요때는 어떻게 돼? 국회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의결 정족수가 세져요. 얼마? 제적의원 3분의 2.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이게 꼭 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경찰 순경시험도 계속 나왔잖아요, 계속. 이거 안 보고 가는 사람들은 미친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국회에서 의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마지막 관문 남았죠? 어디? 국민에게 물어봐. 국민투표 붙여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 위에 박스에다 국민투표.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제적 과반수 이상의 투표를 해야 되고,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되면, 자, 고민트 하나 쓸까요? 찬성 동그라미하고 고민트 하나 쓰세요. 찬성되면 그 즉시 확정이에요. 확정이라고 쓰세요. 그 즉시 확정이 되는 거예요. 확정. 그리고 뭐 해야 돼? 아, 제가 아까 잘못 얘기했구나. 앞에 대통령이 공포가 아니고 공고죠, 공고. 공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대통령이 뭐 해야 돼? 이제 우리 국민한테 알려야 되죠. 공포. 이건 쉽게 말하면 요식행위. 알았어요? 공포. 그래서 누가 한다? 공포권자는 누구다? 대통령이다. 그래서 공고도 대통령이 하고 공포도 대통령이 한다는 거 까먹지 마시고 많이 물어봐요. 제 말이 되죠? 오케이.
자, 그 내용을 밑에 헌법 128조부터 해서 130조에 걸쳐서 헌법 개정 절차, 이거 100% 나옵니다. 100%. 뭐, 더 이상 제가 말 안 해도 입 아프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 가셔서 우리가 헌법 개정의 한계, 한마디로 얘기해봐. 헌법 개정의 한계가 있다, 없다? 복습했으면 말해야 돼. 우리나라는 헌법 개정의 절차나 과정과 권력에 대한 힘을 굳이 따지지 않는 나라예요. 따라서 헌법 개정의 한계. 여러분, 헌법 개정의 한계가 무슨 뜻이야? 어떤 헌법이 담겨있는 전문이나 조문 중에 개정이 고치는 거 아니야? 거기에 한계라는 건 얘는 못 고쳐. 이런 거죠. 이런 규정이 있어요? 우리 헌법에 그런 거 있어요? 헌법 전문은 못 고쳐. 이런 규정도 없죠? 헌법 조문 중에 뭐 죽었다 해서 1조는 못 고쳐. 이런 규정이 없다고요. 그럼 고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급적 손대지 않는 파트가 있죠. 어디예요? 고개를 보세요. 전문과 조문으로 이루어졌는데 가급적 손대기 어려운 파트가 어디겠어요? 자, 힌트. 손대기 어려운 파트는 여기서부터 구체적인 것이 막 나오는데 얘를 손대버리면 아래 거를 다 손봐야 되는 거거든요. 어디를 가급적이면 손보면 안 돼요. 얘죠. 얘를 가급적이면 손보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봐. 가급적이면 손보면 안 되지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좀 짜증나지만. 전반적인 건 손보면 안 되지만 부분적인 용어, 어휘의 문구나 이런 것들은 약간 손볼 수 있어요. 알겠어요? 약간. 알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얘를 손본 적도 있어요. 알았어? 우리가 항상 가급적이면 손보지 말라라고 한 이 판단의 근거는 지금 시점이에요. 근데 과거에 헌법 개정이 9차례 있는 과정에서도 전문에 손을 많이 대긴 됐었어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써놨죠? 그거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박스 보세요. 박스 보면 우리가 2차 개정 헌법부터 4차까지 요때 여러분, 요때. 자, 요때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헌법 개정의 한계 조항. 요건 못 바꾼다. 한계 조항이 있었다. 한계 조항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헌법 조문도, 아까 말씀드린 헌법 전문도 일정 부분 용어적인 측면이나 어떤 문구적인 측면 약간의 변화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건 손대지 않았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건 너무 뻔하죠. 저번에 했던 건. 결국 복습은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만 잠깐. 맨 밑에 4번 별표 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뭐죠? 헌법 자체를 가지고 위헌성을 따져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런 말 나오죠. 현혹되기 쉽죠. 첫 줄에 보면요. 위헌적으로 개정된 헌법 규정. 요 말 별표. 요 4번, 맨 밑에 4번에 굵은 것이 있죠. 위헌적으로 개정된 헌법 규정이란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럼 무슨 말이에요? 헌법이 개정은 됐는데 위헌적으로 개정이 됐대요. 그러면 잘못됐잖아. 그러면 그 헌법은 좀 문제를 삼아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야? No! 위헌적으로 개정이 됐더라도 그 개정을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인정해 줘야 되는, 존중해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겁니다. 그거 여러분 많이 낚일 수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 다음 페이지에 11페이지에 위헌적으로 개정된 헌법이라도 함부로 우리가 뭐 헌법 소원 심판, 위헌법률 심판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논리적 근거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굵은 글씨나 밑줄 쳐져 있는 거 위주로 잘 읽어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자, 특히 그 3번 옆으로 묶어놓고 별표 아주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 저번 시간에 요거 잠깐 설명했죠. 요 문제 아주 자주 나오죠. 헌법은 헌법 규범에 헌법 규범의 상하의 가치에 우열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힌트 아까 했네. 전문으로부터 개별 조문이 나오니 조문은 전문으로부터 파생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조문으로부터 구체적인 기본권을 보호받는 거고 통치 조직을 통제하는 거고 그러면 얘가 얘보다는 뭐라고 봐야 돼? 상위의 규범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이건 하위의 규범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러면 상위에 있는 것이 좀 더 우월적 지위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봐봐. 가급적 얘는 바뀌면 안 된다. 가급적 얘는 개정하면 안 된다. 하지만 주로 개정의 대상이 되는 건 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분명히 우열의 차이는 존재하는 게 맞죠. 하지만 뭐랬어요? 저 자체가 뭐는 아니다? 그 자체가 규범 간에 헌법 규범 간에 뭘 인정하는 건 아니다? 효력. 그렇습니다. 효력의 차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알았습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아주 자주 문제 풀다 보면 자주 보이는 선택 지문이에요. 효력의 차이는 동등해요. 그러니까 효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미치는 영향력이잖아. 그거는 차등을 두면 안 된다라는 거야. 차등을 두면 안 된다. 자, 그게 이제 그 3번, 중괄호 3번의 내용들이 그 내용, 아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자, 오늘 이제 내용이 이겁니다. 헌법 변천에 대한 얘기인데요. 빨리 하겠습니다. 헌법 변천. 별거 아니에요. 힘 뺄 게 없어요. 시험에도 우리 순경 시험에는 아직 안 내고 있습니다. 헌법 변천. 그게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는 무슨 헌법 국가? 성문 헌법 국가. 그렇죠? 성문 헌법 국가입니다. 원칙상 성문 헌법을 준용한다. 그러면 성문 헌법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면 불문 헌법인 관습도 보충적 성격으로 참조한다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성문 헌법은 이제 뭘로 돼 있어요? 어떤 형태를 갖추고 규격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 성문 헌법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의 헌법은 쉽게 못 바꿔요. 병성헌법의 성격을 띈다고 봐야 돼요. 병성헌법이 뭐죠? 쉽게 못 바꾼다. 개정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헌법은 어때야 돼요?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에 있어서 뭐 시험에 안 나와서 우리 안 했지만 생활 규범성을 가져요. 밀접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이 막 바뀌죠. 그럼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원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의 내용도 막 바뀌겠죠. 막 첨가되기도 하겠죠. 뭐 없어지는 않겠죠. 더 요구하면 더 요구했겠죠. 그러면 헌법도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빨리빨리 변해야죠. 근데 빨리빨리 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빨리빨리 변할 수 있게 되지가 않아.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 자, 그 밑에 거기 제가 좀 조잡하지만 해놨어요. 현실적인 요구. 국민들의 현실적인 요구. 현실적인 요구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뭐야? 국민들의 권리 요구죠. 권리 요구는 계속 요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현행 헌법 규범이 어때? 그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갭을 뭐라고 봐야 돼? 그럼 현행 헌법이 규범 통제, 이게 현행 헌법의 규범 통제력이 현실적 요구를 못 쫓아간다는 건 규범 통제력이 약해져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엔 이게 바로 부조화죠. 괴리감이죠. 부조화. 현실적인 요구와 규범이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죠. 거기서 나타나는 규범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괴리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조정하는 방법이 선생님이 그럼 바꾸면 되잖아요. 물론 헌법 개정을 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헌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까다로운 국가에서는 또 다른 방법을 채택한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슨 법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라? 이 조정을 하는 방법을 이제 헌법 변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법 변천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조문은 못 바꾸니까 조문은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 대신 뭐? 그거를 해석하는 것을 달리하는 거예요. 조문은 냅두고 해석을 다르게 해서 하는 거예요. 다르게.
조문은 그대로 냅두고. 알겠어요? 조문은 그대로 냅두고 해석을 달리하는 거. 뭔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게 이제 밑에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바로 그냥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자, 그 맨 밑에 가면 2번에 현행헌법에 헌법 변체가 문제가 되는 예 있죠. 예. 요 예, 그거 별표. 그게 요거가 예예요. 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 어차피 할 건데 헌법 3조가 우리나라 헌법 3조가 뭐에 대한 얘기냐면요. 바로 영토조항이에요. 영토조항. 헌법 3조가 영토조항인데 한반도의 영토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and 부속 도서라고 명문화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죠. 봐봐. 한반도면 뭐예요? 이게 한반도죠. 대한민국의 영토래요. 대한민국의 영토가 이거래요. 이거래요. 맞아요. 이렇게 조문이, 이렇게 명문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때요? 과연 북한이 우리 영토예요? 현실적으로 지금 북한이 우리 영토냐고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토라고 하는 이 헌법 3조는 현실을 못 쫓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걸 조문을 바꾸면 좋은데 바꾸면 제일 좋죠. 근데 우리는 개정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현실적인 욕구, 현실적인 상황, 현실적인 요구.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상황 인식이 따라온 거예요. 상황 인식. 어떻게 상황 인식이 따라온 거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현실적인 상황, 남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인식해서 상황을 인식해서 현재는 북한을 어떻게 봐? 외국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외국으로 간주. 북한 주민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영토조항 자체만 놓고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한 거야.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합시다. 영토로 해석합시다. 라고 해석을 달리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헌법 변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조문을 안 바꿨잖아요. 조문을 안 바꾼데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여기서 말하는 한반도라고 하는, 한반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자? 통일 후의 우리의 영토다 라고 해석을 합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떤 해석을 할 때마다 저걸 적용하면 되는 거겠죠. 그럼 굳이 안 바꿔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헌법 변천은 사실상 어떠한 구체적인 명문 규정이 없는 거라는 거야. 명문 규정이 없어요. 이럴 때는 헌법 변천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없다고요. 그럼 결국에는 저렇게 해석하는 건 뭐예요? 당연히 누구야? 그렇죠. 헌법기관에서 저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라는 거야. 그게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니야, 항상. 그래서 가장 헌법 변천 자체는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무슨 빙하 같은 거예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니까 불안한 상태인 건 맞아. 그러니까 하나의 이건 수단인 거야. 현실적인 욕구를 수용하자니 경성헌법 국가에는 쉽게 헌법을 바뀌기가 어렵고 하나의 어떤 편법적인 수단이라고 보는 거지 저것이 하나의 어떤 명문화된 어떤 절차상에 공식화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의와 방금 했던 부분 굵은 글씨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오른쪽 날개 보세요. 그래서 기출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요. 자, 맨 위부터 볼게요. 경성헌법의 원리를 중시하여 헌법 개정의 어려움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헌법 변천이 헌법 해석과 한계를 초월할 수는 없다. 요거 별표. 맞습니다. 그래서 헌법 변천이 헌법 해석과 한계를 초월할 수는 없다라는 말은 변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해석상에서 나타나는 건데 그 어떤 우리가 아까 해석의 한계들이 있었잖아요. 당연히 초월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 다음에 밑에 거. 헌법 변천은 한계 없이 인정될 경우 이게 문제라는 거야. 만약에 한계 없이 그냥 인정될 경우 사실상 관철된 헌법 현실 또는 심지어 위헌적인 헌법 현실이 정당화되는 결과까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유정자가 이러는 거야. 자, 걔 미친 소리 같지만 헌법 규정에 한반도는 우리의 영토야. 북한은 우리의 영토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거야. 전쟁하자. 누가 이따위로 오버 해석하고 오버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거야, 여러분. 막말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어떤 헌법 변칙이 정당화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헌법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헌법 변천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헌법 변천이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핵심적인 핵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 그것까지도 변천으로 멋대로 해석할 수는 없다.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